죽을 지경이야. 한국처럼 되면 망한다.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두고 야 한국처럼 되면 안 돼. 저출산의 반면교사가 돼버린 대한민국. 이제 우리나라가 저출산에 있어서는 대표적인 국가야. 우리나라처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 지금. 예,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우. 예. 서방 선진국보다 한국을 참조해라. 저출산 문제가 한국의 미래를 가를 최대 변수로 지목되고 있다. 롤 모델이 예전에는 스웨덴, 독일, 프랑스 등의 국가였는데 예. 이들이 먼저 출산율이 이렇게 고꾸렸다가 과거에 역대급으로 출산율을 반등시키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인데 예. 그런데 최근 일본에서는 저출산 상황이 양호하거나 선방 중인 선진국보다 한국의 충격적 근황을 들어보는 편이 낫겠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예, 이웃나라가 세계 유례 없는 기록을 매년 경신하고 있다. 반면교사 삼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지금 그런 얘기가 있더라. 그 전쟁하는 우크라이나보다도 출산율이 낮다고. 전쟁하는 국가보다도 우리가 지금 출산율이 낮아. 이 정도로 애를 안 낳으면은 이후에 우리가 겪게 될 여러 가지 사회 시스템에 많은 수정, 붕괴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부터 빨리 이제 기성세대들이 여기에 대한 대비와 준비와 변화와 쇄신, 개혁 등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당장 애를 뚝뚝뚝뚝 낳을 수는 없다면 일단 기존에 있었던 시스템을 바꾸는 방법 말고는 이제 없는 거지. 그리고 어떤 미래 세대에 대한 관심, 또 미래 세대에 대한 어떤 관리, 보호 이런 게 없다면은 왜 애를 낳기 전에 아무것도 안 돼. 어차피 그 사람들 자기네들이 공짜로 받아 처먹겠다 해봤자 이제 안 돼. 줄 돈이 없어. 그래서 이 사회적 갈등만 커지고 이것이 결론적으로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그치, 모두에게 증오받으면서 늙어서 죽으면 뭔 소용이 있어. 내가 사회에 꿀을 빨겠다고 하는데 그 꿀을 빠는 행위에 대한 사회적 저주가, 사회적 증오가, 사회적인 어떤 이런 공격이 막 올라가면 이게 뭐야, 의미가 없는 거야. 받아도 이게 받는 게 아니고 그냥 어디 가서 욕이나 먹는 인생인데 그렇게 늙으면 뭔 소용이 있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와 공감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그냥 노인 빈곤 때문에 어쩌니 586이 어쩌니 이래가지고 우리가 막 몰아주게 하면 젊은 애들은 어쩌라는 거야. 예. 사회 시스템이 그렇게 해서 선순환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젊은 층들의 숫자가 이렇게 훅 줄어들게 됨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사회적인 어떤 붕괴 현상, 시스템의 유지가 안 되고 크랙이 생기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보완할지, 수정을 해야 될지 이런 걸 좀 많이 고민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아주 지금 심각하다. 저출산이 심하면 인구가 소멸될 것이고 한국은 소멸 국가 1호가 될 것이다. 무섭네, 무서워. 예. 자, 일본도 물론 마찬가지인데 결혼을 안 해서 첫째도 낳지 않는 것이 출산율 감소의 최대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일본 이상으로 혼인율 감소가 현저하게 나타나는 나라가 한국이다. 그래요. 한국이 지금은 일본보다 출산율이 낮아졌지만 90년대까지는 압도적으로 높았다. 한국이 일본의 출산율을 밑돌기 시작한 건 2000년대 들어서부터다. 그래, 우리가 일본보다 더 심각하죠 지금. 예. 한국의 경우 남성들이 군복무로 일본에 비해 사회 진출 시기가 조금 더 늦어 결혼을 위한 경제적 여건을 갖추는 시점이 더 늦어지는 점도 혼인율을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런 면에서도 확실히 우리가 좀 징병제에 대해서 다시 재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문제들이 너무 그 징병제라는 게 남녀 갈등을 너무 불러일으켜. 너무 불러일으키고 이게 국가 안보 이전에 이 징병제라는 제도 때문에 오히려 남녀 간의 그 연애도 다 깨져버리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빨리 결혼해서 아이를 갖고자 하는 이런 가정이라는 것이 군대라는 것 때문에 다 무산이 되는 경향이 많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는 겪지 않아도 될 문제를 우리는 겪고 있는 셈이기 때문에 젊은 층들에게는 굉장히 큰 페널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징병제라는 것에 대한 이 어떤 정당성이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과연 이 정도의 나라 위치에 올라왔는데 이게 아직도 징병제를 하는 게 맞냐?
아니 여가부한테 그렇게 많은 돈을 퍼주고 뭐 이럴 돈은 있는데 이 징병제를 아직도 한다고? 이게 맞는 건가? 좀 그 재고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서 징병제라는 게 이제는 조금 폐지가 되는 거 맞지 않나? 이제 모병제로 가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 그리고 모병제이면서 동시에 이제 육군 병사보다는 뭐 어떤 공군이라던가 좀 더 전문적인 전투병을 별도로 키울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이제 향해 가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재래식 전쟁에만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시대랑도 좀 안 맞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혼인율 감소에는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나 경제적 요인이 우선적으로 꼽히고 있다. 한국의 경우 일본보다 치열한 취업 경쟁과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더 심화되고 결혼 관련 악습들이 있다. 과도한 서울 집중도 급격한 혼인율 감소를 갖고 온 요인들이 되는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는 일본에서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은 일본보다 격차가 훨씬 크다. 예. 자, 대기업 임금을 100%로 할 때 중소기업의 일본 수준은 일본이 74%, 한국은 58%로 거의 절반 수준에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게 원래는 예전에는 대기업과 이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이 정도로 벌어지진 않았단 말이야. 근데 이게 점점 벌어지는 게 대기업 임금은 쭉 이제 점점 우상향을 하는데 중소기업 임금이 이제 오르질 않으니까 사실 이런 면에서 점점 중소기업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안 좋아지고 잘 안 가려고 하는 거죠.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1%에 불과한데 치열한 취업 경쟁이 발생하다 보니까 부모들의 과도한 사교육비도 이로 인해 나가게 된다. 또 다른 건 한국에서는 일본과 달리 결혼할 때 주거 문제를 남성이 부담해야 된다는 전근대적 관행이 아직 남아있다. 제가 몇 번을 얘기를 해. 이거 내가 이 관련해서 벌써 몇 년 전에 노래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왜 남자만 집해와? 가사로 내가 박아놔 버렸어. 이 벌써 그게 몇 년이야? 거의 근 10년 아닌가? 거의 근 10년이 같아. 박근혜 정부 때 만들었던 것 같은데. 왜 남자만 집해와? 왜? 야마가 돌아가지고 지들이 뭐 남자라고 대접해 줄 것도 아니고 왜 남자만 집해와? 여기에 이제 잘못된 이 전근대적인 가부장 싫다면서 남자가 집해오는 거 좋대 또. 이런 게 아내 더럽고 치사해서 안 해. 남편이 아내 명의로 된 집에 지참금까지 마련해야 되는 중국만큼은 아니더라도 천정부지로 치솟은 부동산 가격과 맞물려 혼인율을 떨어뜨리는 대표적 악습으로 지적돼 왔다. 일본에서 더 정확하게 우리나라의 문제를 보는 거죠. 저게 일종의 혼수 인플레이션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 쪽은 뭐 가정제품, 뭐 냉장고, 청소기, 뭐 가구, 침대, 뭐 전자레인지, 뭐 이런 거 다 해봤자 뭐 얼마나 하냐. 그거 어디 저기 LG 마트나 그런 데 가면은 막 할인해가지고 막 로봇 청소기 하나 서비스로 주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럼 거기서 카드 만들고 막 이거 뭐 할부로 이렇게 하면 얼마 되지도 않아. 그거 TV까지 해도 해봤자 그거 뭐 얼마나 나와. 그거 진짜 비싸게 다 맞춘다고 해도 3천이 될까 말까야. 이게 10년 전에도 3천, 20년 전에도 2천, 3천이야. 이거 오르는 게 별로 그 물가 상승률에 그 타격을 안 받는 영역이지만 남자들의 집값은 말이야. 이게 지금 뭐야 지금 이거 미친 듯이 올라가고 이게 말이 돼 이게? 이게 말이 돼 이게? 아니 하다못해 가전제품은 같은 마트에서 사면은 할인이라도 돼요. 거기다가 무슨 카드를 거기서 추천하는 카드까지 만들어서 막 할인에다가 무이자 할부까지 해줘. 거기다가 리펀까지 해줘. 심지어는 부동산을 갖다가 가서 카드 만들어주면 할인해주냐? 그런 게 어딨어? 왜 남자한테 독박을 씌워? 이런 전근대적이고 가부장적인 건 없어져야 돼. 근데 이런 문화를 갖다가 아직까지 이렇게 유지해가지고 말이야. 남자한테 혼수를 떠넘기고 남자가 비용 지출하고 남자가 다 감수해라. 이런 더럽고 치사한 짓을 누가 합니까? 아니 그러고 나서 차라리 부동산이라도
남자가 갖고 왔으면 그 남자 거다. 이런 정도 인정해주면 될 거를 또 10년 살면 반반으로 나눠야 돼. 부동산도 반반으로 나눠. 남자의 국민연금까지 반반으로 나눠. 그럼 누가 미쳤다고 누가 결혼하냐는 거예요. 누가 대체 이럴 바에는. 이게 법이 잘못됐다니까? 이게 잘못됐어 이거. 이런 식의 결혼 문화를 완전히 불법화 시켜버려야 돼. 이게 그냥 여자를 돈 주고 사는 거지 이게 뭐야? 아니 이건 뭐 성매매는 금지하는 나라가 매매혼은 왜 인정하냐는 거야. 이게 돈 주고 그냥 결혼하는 거지. 이럴 바에는 그냥 어디 베트남 가서 돈 주고 3천만 원 주고 결혼하는 거라 여자한테 집값으로 야 내가 집 해올게 와라 하는 거랑 뭐가 달라. 이게 매매혼이지 이게. 이게 뭐야 이게. 매매혼 금지를 시켜버려야 돼. 남자가 돈을 더 많이 내고 다 금지시켜버려야 돼. 똑같이 내게 하던가. 한국 수도권에는 전체 인구의 51%가 몰려있다. 그렇죠. 이 경기도권까지 합쳐서 한 2,500이 살고 서울에는 한 900만 정도가 사는 거지. 예. 같은 해 기준의 수도권, 도쿄 등등등과 비교하면은 한국보다는 낮은 편이다. 이제 이게 수도권 쪽에 다 몰려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좋은 직장들, 뭐 흔히 말하는 이제 양질의 직장들이 이쪽 수도권 계열 쪽에 다 몰려 있기 때문이죠. 이제 지방 쪽으로는 이제 유통 비용이 많이 들고, 아무래도 뭐 도로 사정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좀 안 좋은 면이 있지. 도로 사정도 그렇고, 뭐 여러 면에서 이제 좀 그 곤란한 부분들, 그러니까 뭔가 사회 인프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차이가 많죠. 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대기업을 다니다가 어디 지방으로 좀 발령이 난 애가 있었어. 그 여자 동창이었는데 이제 남편이 그쪽으로 발령 나가서 이제 지방 간대갖고 야 너 어떡하냐 너 맨날 스타벅스에서 그러고 앉아있던 애가 어떻게 지방 가서 나 했더니 거기도 커피숍은 있겠지 이러고 갔는데 없다는 거야 스타벅스가. 야 여기 스타벅스 그런 거 없어 막 이러고 아무것도 없어 막 브런치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막 그러면서 이렇게 다시 나중에 이제 한 2년 있다가 서울 왔는데 자기는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삶이었대. 막 너희들은 뭐 우리 보고 상상도 못할 거래. 막 거기서는 어떤 삶인지 너희는 상상도 못할 거야 이러면서 맞아 학을 띄더라고. 학을 띄어 막.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그 지방에서 서울에 살던 사람들이 지방에 가서 이제 살아보면은 너무 인프라적으로 불편한 게 많다 이거지. 꼭 뭐 스타벅스만이 아니라 그냥 어떤 사회적인 여러 가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인프라 뭐 어딜 놀러 간다든 어딜 좀 쉰다든지 어디 뭐 이런 주차 문제든 뭐든 여러 면에서 다 불편하다는 거야. 너무 불편하고 너무 힘들고 어디 가더라도 이게 힘들고 대중교통 힘들고 다 힘든 거야. 다 힘들어. 뭐 하나 구하기가 힘들고. 그런데 뭐 이제 이제 사회적 인프라라는 게 이제 교통, 의료, 뭐 교육 뭐 이런 점에서 모든 게 불편함으로 가득하다. 이런 걸 이제 잘 알려주는 그것도 벌써 한 내 생각에는 한 10몇 년 전 얘기인데도 그때부터도 그랬으니까 뭐 두말하면 입 아프지. 지금은 더 심하겠지. 그러니까 교통이 장난이 아니에요. 교통이 신호가 엉망, 뭐 도로 상황 엉망, 뭐 이런 말도 못해. 왜냐면 서울은 그래도 이렇게 강남권이나 이런 데는 좀 그 도로가 크고 이러니까 그래도 좀 익숙하니까 그런 데에서는 이제 신호를 좀 지킬 수밖에 없다든지 뭐 이런 패턴이라는 게 있잖아. 근데 지방은 이게 직진하라는 거야, 좌회전하라는 거야, 우회전하라는 거야, 여기서 돌라라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길이 많아. 그러니까 서울에는 존재하지 않는 길들이 지방에는 수두룩해. 이게 뭐하자는 이게 뭐야? 이게 길이 뭐냐고. 이게 직선이야, 직진인 줄 알고 가면 좌회전이 돼 있어. 야 좌회전 아닌데? 좌회전하면 다시는 우회전을 못해 막. 뭐 이런 거야 막. 그러니까 이게 서울 사람들이 지방 가서 운전하면은 거의 지옥이야 지옥. 지옥이야 지옥.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지방에선 택시 타셔라. 택시 타면 금방 가더라. 야. 서울에서는 택시를 타잖아. 그러면은 카카오톡에서 나온 시간 그대로 딱 떨어져. 13분 그러면 13분에 딱 도착이야. 근데 지방은 13분이잖아. 그럼 5분에 도착해. 택시기사 아저씨가 얼마나 그냥 밟아대는지 그냥 이게 전혀 안 맞아. 그 정도로 길 상태가 다 달라. 하여튼 그런 괴리들 이런 게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뭐 장사를 하더라도 그런 서울이나 이런 경기도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잖아 아마. 그러니까 어떻게 목만 좋으면은 그래도 좀 돈 좀 벌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방 쪽에서는 그런 데가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런 데서 다 자꾸만 서울로 올라오자 막 이렇게 경기도로 가자 막 이렇게 다 몰려오는 거지. 이러니까 여기 막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너무 피곤해 막 지하철 막 뭐 버스 너무 피곤해 막 너무 피곤해 막 강남에서 술 마시고 이제 막 12시에 집에 가려면 택시가 못 잡아 사람들이 그런 거 겪어보면 막 여기도 미쳐버려 막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많이 몰려있죠. 자 그러면서 또 나오는 게 성별 갈등입니다. 남녀 간의 갈등이 또 심화가 돼 있다. 한국의 경우 여성들은 대개 자신보다 연봉, 학력 등이 좋거나 비슷한 수준을 원하지만 전체 기업 중 대기업 비중처럼 이들의 숫자는 적습니다. 눈에 안 차는 상대와 결혼할 바에는 혼자 사는 걸 택하는 여성들이 늘어났다. 한국에서는 이 같은 흐름이 가부장제 타파 및 결혼제도 붕괴를 여성 해방의 필수 조건이라 주장하는 과격한 페미니즘과도 공명하면서 비혼주의자 양상과 동시에 불필요한 성별 갈등도 격화되었다. 그렇죠. 이것도 빼놓을 수 없는 또 내용이지. 페미니즘이 또 우리 사회의 새로운 논쟁거리가 되고 논란거리가 되고 또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한 몫을 했죠. 이 페미니즘이 성장하는 데는 좌파 정치인들의 몫이 되게 크게 작용했죠. 좌파들 중에서 이제 노동자 기반의 정당이 전라도와 노동자 기반으로 먹고 살려다가 이게 점점 파이가 줄어드는 거야. 왜냐면 민주당한테 자꾸 뺏기고 이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얘네들이 손을 대면 안 되는 애들과 손을 잡은 거죠. 왜냐면 이제 좌파들의 경우는 이 운동권 문화라는 게 항상 대학생들을 기반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대학생들을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정치적 매수 대상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학생들을 매수에 성공하고 그걸 기반으로 가면 그 대학생들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거의 뭐 평생을 그 정당만 지지한다고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얼마나 든든한 아군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당원이 말이야 70살 먹은 당원 이제 가입시키면 뭔 소용이 있냐고. 살 날이 얼마 없는데. 근데 반면에 20살짜리를 당원으로 가입시킨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당원이야.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도 대학생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 이런 정치적인 프로파간다라든지 뭐 이런 매수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옛날부터 운동권 80년대 운동권 때부터 이게 그 전통을 계속 이어져 온 거야. 그런데 얘네들이 더 이상 이제 대학생들한테 이게 먹히지가 않아. 노동 인권 뭐 노동자 뭐 이런 걸로 먹히지가 않는 거야. 막시즘 이런 게 대학생들한테는 더 이상 효과가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갖고 오게 된 게 페미니즘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좌파들이 줄곧 젊은 애들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중요한 어떤 감성적 요소가 피해의식이잖아요. 너희들이 노동자로서 피해를 받는 거다. 너희들이 사실은 부자들한테 착복당하고 있는 거다. 부자들은 우리한테 더 뿌려줘야 된다. 막 이런 피해의식을 자꾸 자극을 시켜. 그러면은 이제 애초에 뭐 가난한 애들, 집안이 가난해서 뭐 힘든 애들, 돈 때문에 자기가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애들, 이런 애들이 피해의식에 막 강해서 이건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야. 부자들이 가져가서 이 나쁜 부자놈들아 이러고 이제 그렇게 이제 돌게 되거든. 이제 그런 애들이 이제 화염병 들고 정신병자 같이 이제 개소리 하는 건데 이제 그런 피해 의식이 많이 상쇄가 된 거죠. 왜냐면은 이제 그들의 부모 세대들이 좀 먹고 살 만한 부모들이고 나름대로 이제 용돈도 잘 받는 세대들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이런 피해 의식이 주입이 안 돼. 야 어떡하냐 이랬더니 피해 의식으로 가득 찬 페미니스트들이 있었다라는 거야. 왜? 이 뚱뚱하고 못생긴 여자들. 뚱뚱하고 못생긴 애들은 여자들도 싫어해. 같은 여자들도 뚱뚱하고 못생긴 여자를 같이 안 놀아주려고 해. 뚱뚱하고 못생긴 여자를 남자가 좋아할 리가 없지. 근데 여자들도 싫어해. 그러면 어떻게 돼? 사회적으로 도태돼. 그리고 이런 도태된 애들이 사회생활을 잘하기가 어려워지지. 점점점. 왜냐면 아무도 안 가르쳐주니까. 누가 옆에 있어줘야 친구가 있던지 뭐 정보를 줄 수 있는 뭐 센파이가 있던지 뭐 있어야 자기도 뭐 듣고 보고 나도 이런 거 조심해야겠고 이런 거 아는데 알 수가 없어. 어딜 데려가질 않으니까 몰라. 그러니 실수 투성이에 이거 사회생활도 못해. 뚱뚱하고 못생기면 이제 그렇게 되는데 얘네들이 이제 악만 남아서 그런 애들끼리 모여서 악만 남아가지고 피해의식으로 가득 찬 거를 이제 정치권에서 손을 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과격한 레디컬 페미니즘까지 이제 오게 된 거죠. 물론 이제 페미니즘이라는 게 여러 갈래가 있어요. 여러 갈래가 있는데 이 레디컬 페미니즘의 더 큰 문제는 남성의 성을 억압해야 된다라는 거야. 여성의 성적 해방을 위해서. 얘네들의 페미니즘은 여성 인권 중에도 여성의 성적 해방을 원하는데 여성의 성적 해방은 남자에 대한 성적 억압이다.
라는 거야. 그래서 뭐 성매매를 우리는 반대하고 뭐 남자들의 성적 행위에 대해서도 혐오를 줘야 되고 남자들과 결혼하지 마라, 남자들 뭐 애를 낳지 말자, 뭐 이런 쪽으로 주로 가게 돼 버리는 거지. 이 레디컬 페미니즘의 세계는 그렇게 구축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어떤 성적인 공격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남녀의 갈등이 있어서 가장 그 원초적인 거잖아. 남자가 여자를 원하고 여자도 남자를 원한다라는 거를 상당히 굉장히 방해하는 이제 이런 이제 사상이 되어버리니까 이런 게 사회 갈등 부분을 또 낳게 되고, 이런 거를 언론이나 정치권이 걸러줘야 돼. 야, 이걸 이런 애들은 비정상인데 이러고 걸러줘야 되는데 같이 어울리고 놀아주다 보니까 이게 우리 곳곳에 이제 사회적 유발을 하잖아. 그 대표적인 게 이런 마크잖아요. 이런 마크 자체가 남성의 그 성적인 걸 상징하는 그런 것들을 손가락으로 묘사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게 여성 인권과 뭔 관련이 있겠어. 근데 걔네들의 세계에서는 여성의 성적 해방과 남성의 성적 억압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런 걸 만들어낸 거야. 근데 이거를 뭐 웹툰이라든지 게임 개발사라든지 뭐 언론이라든지 정부의 무슨 뭐 포스터라든지 곳곳에 이런 게 나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갈등이 커지는 거잖아. 이런 표시기 자체가 이게 얼마나 반사회적이고 남녀의 사이, 특히 출산을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어떤 응응에 대해서 이걸 부정적 인식을 퍼뜨리는데 일조하는 마크인데도 불구하고 위에 있는 꼰대 새끼들이 그거를 알지를 못한단 말이야.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 늑다리 새끼들은 이게 뭐 어쩌다고 이놈들하고 그냥 일어나 뭔 상관인데 그러고 있는 놈들밖에 없으니까 이 꼰대 놈들은 그냥 아무것도 몰라. 밑에 있는 애들은 답답해서 죽으려고 해.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서 이걸 해결을 못 해주니까 우리 사회가 이걸 소화를 못한 채 그냥 갈등만 지금 심화가 되고, 그러면 싸우자, 남자 여자 싸우자,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이제 그 사회 구조상으로는 그러니까 남자 중에도 도태남들이 있지. 뚱뚱하고 못생기고 돈 없는 애들 있잖아. 뚱뚱하고 못생기고 돈 없는 애들은 여자를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이제 돈만 벌면 어디 그 유흥업소로 가는 거야. 근데 이제 뚱뚱하고 못생긴 여자들은 갈 유흥업소가 없거니와 여자들용 유흥업소로 가면 돈이 많이 필요해. 그쪽은.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이 애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어떤 이 성적 억압이라던가 불만들이 다른 남자에 비해서 아주 가득하니까 이제 이런 쪽에 과도하게 매몰되는 거고, 그런 애들이 이제 그런 분출할 데가 없으니까 이제 정치적인 행위, 뭐 시위 집회 이런 걸로 이제 정신 나간 짓들을 하면서 분출했던 한 시기가 있었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꼰대 아저씨들도 빨리 우리 꼰대 정치인들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좀 제대로 된 지식을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의 젊은 애들도 이런 그 레디컬 페미니즘과 뭐 자유주의 페미니즘, 그다음에 막시즘 페미니즘 등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공격하는 게 아니야. 그냥 페미니즘은 다 같은 줄 알고 그냥 페미니즘은 다 그냥 적이다 뭐 이렇게만 보는데, 물론 뭐 페미니즘 애들이 다 대체로 정상은 아니지만 우리들 안에서 어떤 여성과 남성은 평등하다. 그리고 여성과 남성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된다는 인식 하에서 페미니즘을 접근할 줄 알아야지, 그냥 페미니즘에 반대한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뭐 자유주의자거나 또는 성평등주의자거나 뭐 이퀄리스트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인식 자체가 많이 바뀌어야 되는 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야 되는데 그런 이해가 부족한 상태로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얘네들이 보여주고 있는 상징물이 뭐든 얘네들이 주장하는 게 뭐든 이런 거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태로 접근하니까 사실은 제대로 유효타를 못 날리는 이런 부분도 있는 거죠 지금. 한국의 저출산은 혼인율 급감 때문이다. 일본도 20대 혼인율이 떨어지면 한국처럼 1.0명이 붕괴되는 건 시간 문제다. 혼인율 높일 방법을 보완해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무엇을 내세우고 있는가.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윤통께서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요. 육아휴직 급여를 월 250만 원 인상하자. 남성의 출산휴가도 2배로 늘리기로 했다. 뭐 난임부부 뭐 어쩌고 저쩌고 뭐해. 하지만 이런 정책들은 이미 결혼을 한 신혼부부나 결혼 계획이 있는 커플들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다. 그렇지 않은 청년들을 결혼으로 유도하기 위한 건 없다. 결혼이 출산의 전제가 되는 한국 사회에서 혼인율의 상승 없이 출산율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하여튼 뭐 여러 면에서 좋은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출산율을 늘리기 위해 내세우는 정책 중에서 이런 얼마나 이 마시간 꼰대놈들이 윗자리에서 개수작을 벌이고 있고 돈이나 빨아먹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출산 장려 정책 하나 보도록 하시죠. 바로 우리나라 저출산 대책입니다. 초등생을 야자를 시키자. 최저임금을 폐기하는 것도 왜 나와? 예. 그래요. 여기에 초등생 야자 시행과 최저임금 폐기가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예. 초등학생들을 밤늦게까지 잡아두면 부부 사이에서 2세 출산 확률이 높아. 내가 지금 뭘 읽은 거야, 이게? 초등학생들을 밤늦게까지 잡아두면 부부 사이에 2세 출산 확률이 높아진다? 아니, 그럴 바에는 그냥 그 콘돔을 팔지를 마, 그냥. 그냥 그 콘돔을 불법화 시켜버리고, 그거, 남자 정관 수술도 불법화 시켜버려, 그냥. 금지하시고, 아니, 그럴 바엔 그냥 애들 초등학생부터 그냥 다 그 학교 기숙사에다가 그냥 강제로 기숙사 생활 하게 만들어, 그냥 초등학교 1학년부터 2세 만들기 위해. 그냥 이게 뭐냐? 초등학생을 야자를 시키자는 게 이게 이 대가리가 어떻게 된 놈 아니야, 이거? 누가 저런 걸 얘기한 거야, 저거? 예, 정말 어디 이런 정신 나간 꼰대 새끼가 뭐 어떻게 이런 의견을 제시할 위치에 간 거야? 대부분 시민들은 출산율이 낮아지는 원인으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환경을 꼽고 있는데 한평생 일을 해도 집을 구할 수 없을 정도의 비정상적인 부동산 가격에 감히 둘째를 낳을 여력이 어딨냐. 오후 6시에 퇴근을 해도 집에 도착하면 8시인데 아이를 보낼 시간조차 없는데 어떻게 둘째를 낳냐. 그래요. 예, 약간 좀 맛이 갔어. 예, 확실히 지금 우리나라에 전문가가 없는 거야. 전문가가 없어서 이런 그 전문가들이 아니라 이 586 꼰대 새끼들이 죄다 논문 표절해가지고 교수가 되고 전문가 가랍치고 이제 타이틀 얻어가지고 거들먹거리고 인맥으로 덜 떨어진 놈들끼리 방송 출연하고 어디 인터뷰하면서 전문가인 양 개소리하는 게 이게 일상화돼 있다 보니까 저런 정말 한심하게 그지없는 헛소리들이 나오게 됐는데 제 원인을 좀 제대로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아이를 낳으면 너희한테 돈을 주겠다라는 거는 그거는 사실 아이를 낳기 위한 요인이 될 수가 없어. 그거는 아이를 낳은 사람들한테는 이득을 주겠다라는 개념일 뿐이지 아이를 낳는다라는 거는 그 전 단계에서 남자와 여자 간에 결심을 해야 되는 거야.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야, 우리가 애를 낳으면 얘가 성인이 될 때까지 우리가 키워야 돼. 성인이 될 때까지 키워야 돼. 이게 보통 각오로는 불가능하다고. 이게 어마어마한 책임감이면서도 동시에 어마어마하게 귀찮은 일이면서도 어마어마한 지출이 나가는 일이면서도 어마어마하게 또 리스크한 것이기도 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나마 이들이 그걸로 얻을 수 있는 뭐 어떤 가정에 대한 안정감이라던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겠다던가 어떤 궁극적인 그런 어떤 인간의 이상을 구현한다라는 것만 가지고는 이게 무서운 아주 리스크한 위험한 시도가 될 수 있다는 거지. 돈 때문에 그렇잖아. 돈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애를 낳으면 우리가 돈을 줄게라는 거 그 전에 그 전 단계에 이 사람들이 각오를 하고 결심을 하게 될 수 있는 동의를 줘야 된다는 거야. 근데 정부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왜 경제적으로 이렇게 압박을 받느냐에 대한 이해도가 지금 안 돼 있는 거예요. 586 꼰대들이니까 그런 거라고. 지금 세대들, 지금 애를 낳는다 만다 얘기가 나오는 20대, 30대, 40대 요 세대들 사이는 사실은 윗세대와 아랫세대 사이에 껴있는 세대란 말이야. 이 사람들은 지금 문제가 뭐냐면 윗세대 부모 세대를 또 부양을 해야 돼. 근데 내 부모도 부양하는데 모자라서 왜 남의 노인네들까지 연금까지 우리가 또 담당을 해야 돼. 거기다가 밑에 있는 자식들도 육아를 해야 돼. 여기서 내 노후도 준비를 해야 돼. 삼중고에 시달린다는 거야. 삼중고에. 응? 삼중고에 억눌리니까 애를 낳았다가는 내가 빠져나갈 수 없는 완전히 감옥 같은 생활이 시작돼 버린다라는 거야. 진짜 내가 애를 낳아서 나 닮은 애만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너무 두려운 도박과도 같은 상황이 된 거지. 내가 장인 장모의
우리 엄마 아빠의 내 자식의 내 노후까지 어떻게 감당하냐는 거야. 내 수익으로. 다들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건 감당 안 된다. 포기하고 말지. 이거 내려놓게 돼.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걸 극복하려면은 이 삼중고를 극복하려면 수입이 늘면 되잖아. 수입이 늘기 위해서 뭘 해? 맞벌이를 하는 거야. 마누라랑 둘이서 쌍방으로 벌어. 그러면 이 쌍방으로 벌었을 때 이 위아래 모두 이 삼중고를 해소하려면 지금 같은 물가에서는 못해도 둘이 벌어서 600에서 1000은 벌어야 돼. 600에서 1000은 벌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한 100만 원 저금 가능할걸? 그래야 애 뭐 베이비시터 100만 원 뭐 100만 원 뭐 100몇십만 원 주고 저기 어디 학원비 한 100만 원 생각하고 위에 부모님한테 뭐 여기 30 저기 30 주고 그래야 겨우 나한테 내 생활비 쓰고 나면 100만 원 남겠구나 이러면서 저축하는 꿈이라도 꾼다는 거야. 근데 그거를 감당할 수 있겠냐. 자기가 진짜 마누라랑 만나서 야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안 돼 막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 또 이 맞벌이라는 것도 연속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연속성이라는 걸 전제로 해서 20년간 이렇게 된다고 전제했을 때 그것도 야, 하자 이러면 모르겠는데 여자는 또 임신을 하면은 일을 못해. 일을 시킬 수가 없지.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또 안 되니까 여자가 임신을 하면은 일을 못하고 일을 못하니 중간에 끊기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그냥 뭐 육아휴직이라고 돈을 주면 되지 않냐고 하는데 현장에선 잘 굴러가지가 않는 거지. 현장에서 내가 이거 육아휴직을 받고 가면은 또 이게 민폐가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 회사도 분위기가 안 좋고 대체로 우리나라 같은 중소나 제조업 중심에서는 쉽지가 않은 일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더 좋은 업체, 좋은 기업에 가려고 경쟁이 더 심화되는 문제들을 낳고 있는데 이게 아직 우리한테는 일상적인 게 아니란 말이야. 이러나 저러나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또 해소하려면은 임금을 올리던지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소하려면은 적어도 얘네들의 인컴이 많이 있을수록 임금을 올려주던가 해야 되는데 이미 임금은 문제 때 많이 올라가가지고 지금 문제가 된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가 제조업 중심이라서 임금을 올렸다가는 물가가 또 올라가고 물가 이게 올라가면 수출이 안 돼. 가격 경쟁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거야. 임금도 못 올려. 그러면은 이거를 그 다른 나라는 어떤 식으로 해서 하냐? 이 사람들이 돈을 벌면은 그 번 돈의 자산이 빨리 불 수 있도록 시장을 만들어 준다는 거야. 그럼 뭐가 있어? 우리가 은행에 저금하면 이자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자라도 많이 벌 수 있도록 몰래 금리라도 올리던가 아니면 높은 금리 상품을 보장해 주던가 그것마저 안 되면 하다못해 주식시장이라도 부양을 하던가. 우리나라는 이도저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오히려 금리를 안 올리잖아 지금. 그러니까 물가가 이 모양이 되는 거야. 물가가 미친 듯이 오르면 뭐가 돼요? 서민들, 그러니까 노동자의 임금이 깎인단 말이야. 노동자는 현금으로 돈을 받으니까 현금의 가치가 떨어진 걸 받으니까 노동자는 당연히 물가가 오르면 뭐가 돼? 임금이 깎이는데 물가는 더 올라. 근데 금리는 안 올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자산을 늘리라는 거야? 할 수 있는 게 코인 아니면 주식밖에 없잖아. 주식에 넣었더니 주식이 계속 올라가지를 않아. 우리나라는 주식 부양을 안 하니까. 왜냐면은 뭐 대주주나 이 업체의 입장에서는 주식을 막 올리겠다고 뭘 지더라고 그러지는 않는다고. 별 관심이 없어. 근데 외국은 어떻게 합니까? 하다못해 배당이라도 많이 시켜. 근데 우리나라는 배당도 안 시켜. 배당도 안 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투자할 바엔 그냥 미국의 배당주에다 몰빵해갖고 그냥 거기서 돈 받아먹고 그냥 배당주 망하든 말든 그냥 가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것도 이제 위험하지. 이제 배당주라는 게 결국에는 자기가 넣은 돈을 깎아 먹으면서 배당하는 셈이라도 주가는 그만큼 내려오니까 언제까지 배당하나 보자 뭐 이 꼴인데 하여튼 우리나라 기업보다는 미국 기업이 나으니까 미국 배당주에 몰빵하는 쪽으로 가버린다는 거야. 우리나라에 배당이라도 활성화 시켜놨으면 모르겠는데 배당도 안 해. 뭐 주식 부양도 안 해. 뭐 그렇다고 금리가 높은 것도 아니야. 그럼 뭐 어쩌라는 거야. 이 낀 세대들은. 우리들의 윗세대는 금리가 20%가 넘을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구두 닦여도 아파트를 구할 수 있었던 데에는 고금리 사회에 그냥 은행에 돈만 넣고 가만히 있으면 돈이 불어나 있어. 5년만 있으면 100%야. 막 이렇게 좋은 세상에 살았으니까 별다른 금융 지식이 없어도 돈이 알아서 은행에만 맡기면 알아서 불어나니 뭐든지 은행에 넣어놔라 이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은행에 넣어놓으면 뭐야 바보가 된단 말이야. 왜 물가가 더 많이 오르니까 내가 이자를 받아봤다 이게 이자가 아니야.
응? 여기에 웬 이것저것 세금이면 뭐면 다 뜯겨버려. 남는 게 없어. 이런 악순환이 되니까 더더욱 안 그래도 삼중고에 고물가에 저금리에 그냥 다 뚫겨 맞는 이 낀 세대가 나온 거야 지금. 근데 이 낀 세대 보고 니들이 자식까지 낳아라? 누가 낳냐는 거지. 누가 미쳤다고. 돈이 있는 애들은 낳지만 안정적으로 내가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애들은 자기 먹고 살기도 바빠. 자기 노후 준비하고 우리 뭐 부모님한테 그래도 한 달에 한 30만 원 드리고 그냥 나 먹고 살기 그러기가 힘들어.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육아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부모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 뭐 고려장이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안 되면 부모한테는 뭐 부모 부양까지는 아니다. 뭐 형제끼리 모아서 한 30만 원씩 모아서 드린다. 그 정도 감수하고 자기 먹을 거 하고 이게 감당이 안 돼. 그 자식을 키울 수 있는 여력 경제가 남지를 않는 거야. 안 그래 평생 월세 아니면 전세살인데 전세금만 준비해도 어디야. 평생 월세살이 하면서 돈을 못 모아. 이래서 이렇기 때문에 어떤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든지 임금을 올리든지 금리를 올리든지 아니면 배당이라도 많이 하게 기업들을 조지든지 뭐가 나와야 돼.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되게 웃긴 게 무역 흑자야. 무역 수지가 늘어났대. 작년에 비해서. 그렇겠지. 기저현상이라도 볼 수 있지만 어쨌든 무역이 좋아졌대. 낙수 효과는 안 생기는 거야. 낙수 효과는 왜? 우리나라에 달러가 안 들어오니까. 삼성이 나가서 반도체 팔면 뭐하냐. 그건 삼성 미국 공장에서 판 거야. 삼성이 미국에서 팔아먹는 거 우리나라에 안 들어와. 안 들어오는 거를 GDP나 무역 흑자 그 계산할 때는 우리의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정작 우리 안엔 들어오지 않는 돈이고 우리 안에 뿌려지질 않는 돈이라고. 낙수가 없어. 메말랐어. 다 힘들어. 죽겠어. 이걸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야. 어린 사람들도 이제 다 알아. 아, 이게 돈이 안 도는구나. 낙수란 없구나. 우리나라에 낙수 효과 나타나지 않는구나. 삼성이 반도체를 빨면 베트남 공장이 잘 되고 미국 공장이 잘 되지 우리나라는 잘 될 수가 없구나. 아는 거야. 걔네들이 부모 세대보다 더 많은 기업들한테 이력서를 낸 세대들이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기업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 다 알아. 안 뽑아줘. 뽑힐 때도 없지만. 그러니 이대로 젊은 애들 사이에서는 이제 히키코모리 뭐 은둔형 외톨이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사토리 세대라고 하나? 사토리 세대들 본격적으로 얘네들이 자기 만족을 위해 살다가 망하는 애들, 뭐 나는 꿈을 향해 가겠어 하다가 망하는 애들, 뭐 이 어떤 집안이 좋지 않으면은 다 아주 루저처럼 살다가 그냥 방구석에서 사망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일본이 그랬잖아요. 일본의 여자애들이 결혼 안 하고 40대 맞아가지고 그냥 하늘 날아가는 이런 케이스가 아주 비일비재하게 많았단 말이죠. 아주 너무나 불행한 사례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 단계 전부터 이미 심각해. 이거는 윗세대가 일자리를 양보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모든 정책들이 다 노인들, 지금 60대 이상의 노인들한테 혜택을 주는 쪽으로만 가지 젊은 사람들이 애 낳을 수 있는 이런 보완 체제는 없다는 거예요. 아니 왜 좀 이상하지 않아? 이거 이제까지 그러면은 저출산 대책은 어떻게 된 거야? 저출산 대책을 위해서 돈을 그렇게 썼다며. 왜 안 되겠어? 그만큼 여성가족부나 이 뭐 복지부 같은 놈들이 돈을 제대로 안 쓴 거 아니야. 이 과거 뉴스인데 한번 보시죠. 280조 원을 썼는데도 출산율이 늘어나 본 적이 없어. 280조 원이야. 280조 원을 썼어. 왜 헛수고가 됐냐. 사각지대가 너무 크고 이게 지금 제대로 쓰고 있느냐.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요? 15년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280조 원을 부었지만 전혀 늘어나지 않았다. 이게 왜 그럴까? 자, 여기 보세요. 저출산 대응과 관련 없는 사업들이 저출산 예산으로 분류되어 있어. 저출산 예산 규모가 부정확한 측면도 없지 않다. 부처별 성과 내기 식의 정책 사업, 현금성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크다. 말이 좋아 저출산 대책이라고 하지 실제로는 저출산과 관련 없는 데가 그냥 펑펑 돈 쓴 거야. 애초에 부처 자체가 출산율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했던 부처들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 뭐 어쩌라고. 그냥 주라고. 그러니까 뭐 신청자 있으면 줄게요 이러고 오면 그냥 주고 끝이야. 근데 이게 정말로 출산 장려 정책으로서의 기능을 했었느냐?
그렇지도 않고 자기네들이 이제 이름을 바꿔버려. 뭐 이렇게 저렇게. 그러니까 출산이 아니어도 주고 상관없어도 주고 이름만 싹싹 바꾸면 그게 다 저출산 대책인 것처럼 해버려.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어디 비행 청소년 뭐 도와주기 어디 뭐 성매매 여성 도와주기 다 그냥 어디 저출산 대책이라 가지고 갖다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병신 같은 짓만 삽질하고 앉아있는 거지. 이게 다 뭐다? 꼴패미 같은 덜 떨어진 애들이 나와서 저런 정책을 가지고 지들 생각대로 그냥 여기 주고 저기 주고 하자. 지들 편 늘리겠다고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한 거 아닙니까? 저런 돈으로 중소기업 임금 보완에 오히려 썼으면은 결과는 달랐을 거라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게 그런 쪽, 그러니까 어떤 임금이 부족해서 이 사람들이 경제적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주고 젊은 층들이 어느 정도 자산을 빨리 불릴 수 있는 이런 구도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하는 선순환에 대한 생각은 이미 정치권에서 언급을 안 한 지가 오래됐어. 이제 그런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저출산이니 어쩌니 뭐 대책을 한번 말해본다고 나오면은 야자 시간을 어떻게 하자. 무슨 뭐 어릴 때 여자를 한 살 더 한 살 더 뭐 빨리 뭐 조기 입학을 시키자 뭐 등등등 온갖 개소리들이 난무하는 거야 막. 예, 애초에 돈 자체를 잘못된 데에 썼다. 우린 궁극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못 줄 거면은 정부가 임금 보완이라도 시켜줬어야 됐다. 근데 그걸 안 하다 보니까 할 필요가 할 수가 없는 거지. 할 수가 없어. 나는 또 하나 여기다 추가적으로 물론 혼수제도의 불평등도 있죠. 남자가 집해오고 여자가 뭐 혼수를 해온다. 이것도 아주 그냥 족같은 제도야. 이거 또 그래놓고 무슨 뭐 집안일을 똑같이 하자고. 야 이씨 집을 했으면 네가 집안일을 네가 해야 될 거 아니야. 이씨 네가 집해요. 그러면은 내가 집안일 할게. 이씨 네가 집해오고 네가 뭐 해봐. 이씨 내가 네가 돈 벌어와. 내가 집안일 할게. 이씨 내가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내가 청소할 테니까. 로봇 청소기로 세탁기가 세탁하고 식기세척기가 설거지하고 이씨 로봇 청소기가 바닥 청소하고. 네가 나가서 돈 벌고 네가 집해와. 내가 할 테니까 이씨 라고 나도 하겠지만 보통은 이제 남자가 그러면은 여자들이 남자가 왜 집에서 놀아 이러고 그런단 말이야. 지들도 노는 줄은 아나 보지. 예.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혼수의 불평등도 있는데 어떤 이혼에 대한 부당성도 있어. 왜 재산 분할을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가? 왜 재산 분할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남자의 국민연금에 남자가 해온 집까지 나눠야 되는가? 아니 뭐 이거 좀 이상하잖아. 아무리 뭐 10년만 지나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예. 이것도 결혼이라는 제도에 대한 불신을 좀 만드는 크게 작동한 원인이다. 결혼이 결국에는 여자들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신분 상승 용도의 어떤 잘못된 제도라는 것이 그런 잘못된 재산 분할 제도에 의해서 오히려 더 입증되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자기 걸 지켜야만 살 수 있는 남자 입장에서 더더욱 소극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여자가 뭔가 갖춰지지 않으면 남자도 손해보는 구조가 또 남자는 감수해야 될 그 리스크가 크고 더더군다나 이 그러니까 애를 낳는다라는 과정도 여자는 자기 몸으로 자기가 배서 낳지만 남자는 그런 과정이 없으니까 옛날 원시 시대부터 얘가 내 자식이 맞을까라는 의심을 한단 말이지 태생적으로. 물론 뭐 닮았으면은 뭐 적당히 하겠지만 좀 아무리 봐도 안 닮았네? 이러면 이제 의심이 확 올라간단 말이지. 또 요즘처럼 말이야 이렇게 개방된 사회에서 이게 내 자식이 아닐 수 있다는 불안감이 예전에 비해서 더 크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남자 입장은 너무 리스크가 크다는 거야. 이거를 갖다가 사회적으로 보완을 안 해주고 젊은 남자들 아니 윗세대들은 지들은 존나게 막 그 가부장적으로 살아온 새끼들이 왜 젊은 세대한테는 이런 더러운 세상을 남겨줘갖고 이런 불평등하고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세상을 만들어놔갖고 이딴 개판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재산 분할제도부터 다시 다 바꿔야 돼. 재산 분할할 거면 혼수의 비율대로 나눠야 돼. 혼수의 비율대로. 네가 1밖에 안 해고 이쪽이 9를 내었으면 막 9대 1로 나눠. 이렇게 나오는 게 맞지. 아니 어떻게 5대 5로 나누라는 개소리가 나와. 안 해. 더럽고 치사해. 안 해. 혼자 살다 갈 거야. 씨. 더럽고 치사해. 나 혼자 내가 그냥 밥 해먹고 내가 설거지하고 내가 청소하고 나 혼자 다 하고 나 혼자 다 먹고 입고 먹고 쓰고 다 할 거야. 씨. 안 해.